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단계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선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도 합격을 위한 선제국어 합격 전략과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많은 사전 광고를 통해서 보셨을 것이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스타일링 받는 그런 영상도 아마 티저 광고부터 본 영상까지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보면은 선제국어가 이번에 왜 이렇게 변화라고 하는 말을 갖다 앞세우고 효율적인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 이번에 저희가 1년 동안 쓰게 될 가장 강조하게 된 학습의 모토는 바로 이겁니다. 빠르지만 정확하게, 가볍지만 완벽하게예요. 그럼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전공 과목의 도입이죠. 많은 분들이 전공 과목의 문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국어를 공부할 시간이 너무 좀 부족하다, 혹은 전공 과목에 조금 더 투자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국어만 잘한다고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공만 잘한다고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제일 중요한 전략은요, 5과목이 다 동등하게,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합격, 전체의 평균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시험, 여러분들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면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학습 방법을 지금부터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자신을 파악하는 겁니다. 제가 흔히 국어 강자 혹은 국어 약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국어 강자라고 하는 말과 국어 약자는 그냥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왜 제가 저런 표현을 할까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험 문제는 두 가지로 크게 변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국어 능력, 언어 능력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학습을 선행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른바 지식형 문제입니다. 보통 얘를 분석형 문제라고도 하고요. 밑에를 지식형 문제라고도 하는데, 자, 그러면 저희 시험에서 이렇게 언어 능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지식 습득, 반드시 학습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자, 전체적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는 국가직 국어 문학 분석표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른바 지식형 문제라고 하는 거 국가직이에요. 국가직 국어분이 여러분들, 그쵸, 문법이 5문제 정도, 어휘 한자가 2문제 정도예요. 자,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옛날에만 8문제씩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독해는 9문제 정도를 보시면 돼요. 지방직은 어떻게 나오는가? 최근 2년 사이에 지방직이 조금 변했어요. 자, 문법 규범이 6문제에서 3문제로 줄어들었죠. 근데 한자와 어휘는 오히려 늘었어요, 문제가. 그리고 독해 문제는 작년 12문제, 10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국가직과 지방직이 약간 편차는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국가직 제 생각에는 그냥 양쪽을 통합해가지고 문법 문제 한 4문제 정도 잡았으면 좋겠어요. 5문제, 3문제니까. 어휘 한자 문제는 2-3문제고요. 그리고 독해가 9문제, 10문제니까 대충 그냥 10문제를 한번 잡읍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절대적인 지금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냐? 독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 독해 혹은 문학 문제가 적게 나올 땐 2문제, 많이 나올 땐 4문제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3-4문제를 잡는다고 했을 때 이른바 분석형 문제, 수능형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독해와 문학이 저희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난도가 아주 완전 고난도라고 한다던 킬러 문제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이유가 저희 시험이 4페이지 안에서 내는 시험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공무원 그 시험 문제지를 한 번도 출력 안 해보시면 큰일 납니다. 저희 시험이 지금 국가직이나 지방직 국어, 기타 등등 시험이 대부분이 국어 시험이 4쪽이에요. 근데 많이 늘어난 거야. 3쪽에서 4쪽으로 늘어난 거야. 한 4년 전부터. 서울시는요, 아직도 2쪽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생각해봅시다. 이 시험 문제 전체를 모든 영역을 4쪽 안에서 내야 돼. 근데 생각해봐요. 5과목을 동시에 10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국어만 만약에 8쪽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대부분의 시험이 4쪽짜리다. 근데 4쪽에서 문법, 문학, 독해, 어휘를 다 내야 되는데 갑자기 독해 지문이 미친 듯이 길어지고 킬러 문제를 막 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 시험 문제는 가끔가다 긴 지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나오냐? 그 중단문, 짧은 단락이에요. 짧은 단문에서 문제를 내고요. 중문이나 단문에서 문제를 내고요. 문제도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 1대1일 기본적인 어떤 유형으로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해랑 특히 문학이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안 나오고 기본적으로 난도가 중급 정도로 나오고 지문이 짧아요. 1대1로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쵸. 국어 강자인 학생들은 바로 어떤 학생을 얘기하느냐?
이미 여기에 대한 문제풀이 훈련이 충분히 잘 되신 분, 약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수능 때 국어를 좀 잘하셨던 분들은, 독해 잘하셨던, 비문학 잘하셨던 분들은 여기가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여기에서 10문제 이상이 나오잖아. 50점 이상 획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바로 국어 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하는 국어 강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국어 능력을 갖추긴 학생들, 특히 독해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분들이세요.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 쪽 시험이 중급 정도 난도에다가 짧은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그쵸,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웬만큼 풉니다. 자, 그럼 이분들은 독해력과 분석력이 강자인 학생분들이세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1번, 선생님, 이선재 선생님 너무 좋아요. 국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책 쫙 사고 국어 수업 쫙 듣고 선생님만 쫓아다닐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 제일 안타까운 학생분들이 수업을 조금 들어도 되는데 불안감으로 인해서 수업을 많이 듣는 학생분들이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발 수업은요, 그쵸, 여러분들 들을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특히 이분들은 뭐냐면은 압축과 효율 중심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 국어 약자이신 분들은 그럼 어떤 학생들을 이야기를 하느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국어 능력 자체가 좀 약하신 분들이세요. 독해를 잘 못하거나 남들은 쉽다고 하는 기본 개념을 모르거나 이런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개념 습득이 좀 필요하면서 독해력 향상도 필요한 이런 분들이 바로 국어 약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학습 방법이 같아야 될까요? 아니올시다. 완전 달라지죠. 국어 강자 학생분들은요, 기본적으로 10문제 이상을 기본적으로 대부분 맞고 들어가는 거야. 물론 그 중에 킬러 문제 하나 정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훈련도 제가 시켜드리지만, 이분들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죠, 독해에 대한 감을 좀 유지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히려 이분들은 지식형 문제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문항수는 별로 안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문법, 자, 5문제, 어휘 한자 2문제. 지방지, 문법, 3문제, 어휘 한자 3문제. 그러니까 한 6문제에서 7문제가 소위 말하면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국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국어 강자라고 하더라도 저거를 맞지 못하면요, 70점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히려 공부를 할 때 약간 반대의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독해가 가장 많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독해 능력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식형에 집중하는 겁니다. 문법 좀 빡세게 처음에 그냥 끝내버리시고요. 한자 성어 좀 하시고 시간 나면 좀 한자까지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식형을 좀 집중을 하시면은 이분들은 단기간에 정말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국어 약자이신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독해력을 바탕으로 지식형을 공략하세요. 그래서 빠르게 고득점 획득하는 걸로 전략을 잡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국어 약자이신 분들은요, 이분들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강의를 필요한 만큼 조금만 듣고 자신에게 맞는 걸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강화를 제가 항상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모든 학생들에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압축이라든지 효율을 하는 것은 양이 좀 쌓여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양이 이렇게 좀 합격량이 있어, 능력이 좀 이렇게 있어, 이럴 때 압축이 필요한 거야. 강자들은 압축이 필요해요. 근데 국어 약자이신 학생분들은 독해력도 약하고 기본 개념도 약해. 그러니까 국어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어나 아니면은 지식이 없는 상태인데 거기다 독해력까지 약해요. 그럼 전체 20문제에서 얻어갈 수 있는 그냥 그런 문제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뭐냐면 일단 양을 쌓아야 돼요. 이분들은 제발 압축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강의를 많이 들을 필요가 없는 학생들한테 강의 많이 들으라고 절대 안 해요. 제 수업 들어오면 알 겁니다. 근데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일단 쌓아줘야 되는 거예요. 압축은 뭔가 이렇게 양이 있을 때 확 눌러버릴 때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쌓인 것도 없는 상태에서 압축하면 그냥 바닥에 꽂힌다고 했잖아.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여러분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국어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독해력이 부족해요. 기본 개념어를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열심히 강의를 좀 들으시고요. 강의 자체도 좀 압축을 듣지 마시고 기본을 한번 쫙 돌려보세요. 그래서 전체에 이론적 구조물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일단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압축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압축으로 가면은 빠져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독해 훈련 처음부터 하시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개념어부터 학습, 기본적으로 지식형 학습을 같이 병행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국어 공부 학습량이 좀 많아져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자, 먼저 이것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식형과 함께 독해력 분석력과 함께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국어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게 선제국어 커리큘럼이니까 믿고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빠르게 국어 강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본인이 국어 강자인지 국어 약자인지를 파악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압축, 그 다음에 문제풀이 열심히 할게요. 그 다음에 저는 아직 기본 개념도 너무 약하니까 하라는 거 정말 열심히 할게요. 딱 파악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저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독해라고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시험은요 상위 20%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능은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학생분들이 계시고요. 각각의 뭐 제주 특성 아니면은 어떤 본인의 어떤 것에 맞춰가지고 이제 지향점에 맞춰가지고 아니 공부를 못해도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맞게 가셔서 거기서 또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 시험은요 줄 세우는 시험이에요.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줄을 세워. 여러분의 인성이 아무리 훌륭하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이 탁월하든 간에 소위 말하는 필기 시험에서의 지식이 남들보다 모자란다고 판단하면 떨어지게 되는 게 이 시험이에요.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 줄 세운 다음에 딱 등수를 딱 잘라버리는 게 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상대적인 어떤 자신의 그런 위치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번 시험 봤는데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시험이 너무 쉬웠어. 특히 이번 국가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 별로 안 했는데 75점, 80점 맞았어요. 좋아하면 안 돼. 아니 좋아는 해야지. 공부 안 했는데 그 점수 나왔다는 건 독해를 잘한다는 뜻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체 상위권 20% 성적이 90점이라면 내 성적이 80점인 게 나를 기분 좋긴 하지만 나를 합격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상대적인 싸움이야. 상대적인 싸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절대 점수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눈은 뭘 향하고 있어야 된다? 상위 20%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무서운 걸 보여드릴게요. 상위권 20%가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봅시다. 작년도 국가직 1행이에요. 평균 74점인데 이 정도면 꽤 높은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시험이 좀 쉬워진 겁니다. 네, 상위권 점수 한번 볼까요? 어마어마해요. 92점이에요. 합격선이 상위권 20%보다 낮은 이유는 국어를 잘하신 분들 중에서 다른 과목을 삐끗삐끗해서 떨어지신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위권 점수가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비슷하게 갑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이제 올해 국가직 1행은요. 사실 올해 시험 얘기는 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난도가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균 83.5야. 아니 작년에 74점인데 10점이 올랐어요. 평균 83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네, 아침에 눈곱 떼고 공무원 시험 원서 내봤으니까 한번 가볼까? 나 공부 한 2개월뿐이 안 했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간 거야. 딱 갔는데 눈곱 떼고 그냥 시험 한번 시험 삼아 가봤는데 83도 나왔다는 거야. 저건 시험이 이제 변별력이 상실했던 것이고 이번에 국가시험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그쵸 이제 시험의 변별력이 실패했던 시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이 더 어려질 거라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찌 되었든 상위권 보세요. 95점이야.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 틀렸다는 거야, 상위권이. 근데 이제 어쨌든 합격과는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근데 거의 95점이야. 합격과 95점 이게 말이 돼? 그쵸? 그래서 약간 국가직 예외적인 시험이긴 했어요. 난도가 완전 조절 실패했는데 올해 지방직 보시죠. 자, 제가 국가직이 난도 조절 실패했기 때문에 좀 떨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지방직 역시나 작년처럼 됐어요. 작년에 다시 한번 국가직 성적이 74였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출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이거 난도 조절 실패했다는 거. 그럼 다음 시험 반드시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직은 74.5. 거의 비슷하게 됐지? 자, 무서운 거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세요. 조금 전에 국가직이 83, 그 다음에 상위 20%가 95, 평균이 95야. 이러면 다 공부 안 해. 왜 공부 안 하냐? 야, 이거 뭐야. 눈곱도 그냥 반대. 나 8점 맞았어. 야, 내 인생의 국어가 80점이라니. 우와! 하고 이 학생이 지방직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러자 지방직이 조금만 더 어려워졌더니 10점이 확 떨어져. 9점 떨어졌지, 지금 평균이. 상위권 20% 보세요. 진짜 합격선에 있는 분들은 안 떨어져, 점수가. 안 떨어져.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여전히 상위권은 92점이야.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뭘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상위권은 흔들리지 않아요. 거의 쉼없이 칩니다.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야, 정말. 무슨 말이냐면은 왜 상위권이겠어요? 상위권은 모든 걸 다 대비하는 거야. 그 전에 국가직이 쉽게 나와가지고 룰루랄라 공부 안 하면서 전체 평균이 불과 2달 후에 있는 시험인데 10점 가까이 팍 주저앉았잖아. 상위권 주저앉잖아. 왜? 상위권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인데도 항상 불안하거든. 왜냐하면 대부분 상위권 학생을 한두 번씩 다 떨어져본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중요한 건 상위권 20% 안에서 하나를 더 맞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속도를 갖다가 줄이지 않아요. 아, 이번 지방직 어렵게 나올 수 있어. 난 마지막 한 문제를 맞춰야 돼.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은요, 시험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점수는 거의 변동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일단 제가 국어 강좌, 국어 약자를 하면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해력이라고 그랬어요. 독해 실력이 되지 않으면 너무 안타깝지만 지금은 8점 이상은 못 올라가.
근데 사실 지금 전체 평균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 시험이 어렵던 시트는 상위권은 85에서 90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독해에서 내가 만약에 4개 틀리고 한자에서 뭐 틀리고 그다음 문학에서 틀리고 뭐 지식에서 틀렸다 그러면은 도저히 합격이 그죠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나머지 평점을 다 깎아먹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상위권 딱 들어가잖아? 그럼 그 안에서는 싸움이 뭐로 되냐면은 킬러 문제 하나가 다 모든 걸 결정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상위권 20%에 그 평균이 90점, 92점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만약 영어나 다른 과목을 뛰어나게 잘하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를 틀린다 하더라도 85점 이상을 맞아야 되지. 지방직을 보게 되면은 상위권 20% 92점인데 합격계 평균은 84, 85야. 이건 뭐냐? 상위권 중에서 전공 과목 아직 안 되거나 못하거나 영어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학생들 때문에 전체 합격과 평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도 85점 안팎이야. 이 말은 뭐냐, 여러분께서 국어 때문에 털어했단 말을 안 하려면은 딴 과목을 아주 그냥 100점 맞고 국어를 망해도 된다. 이런 전략이 아니라면은 국어는 적어도 85점 90점 나와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야지 다른 과목에 피해 안 입히고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10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 그런데 핵심적인 거죠. 내가 만약에 80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70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반대표랑 독해야. 독해에서 내가 만약에 와장창 틀리면 절대로 어른 상위권 20% 근처에도 못 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국어의 요소 뭐냐? 무조건 독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상 상위권에 올라갔지?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쉬운 문제는 남들도 쉽죠. 특히 상위권 다 잘해. 그러면은 상위권을 올라가는 순간부터 뭘 해야 되냐면은 남들이 틀린 거 하나를 더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말,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독해다. 근데 합격의 결정적 요소는 킬러 문제 하나다. 한두 개가 다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략을 어떻게 짜야 돼? 전략은 여러분들 일단 중하위권 학생들은 무조건 7, 8점 위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겠지? 그 학생들은요. 독해가 가장 중요해. 제발 제가 하라는 독해 훈련 좀 이따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거 좀 열심히 합시다 우리. 그쵸?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모두를 7, 8점 위로 둥둥 띄워주고 싶어. 근데 지금 국어 강자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풀어도 70점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식형 틀리고 하더라도 한자 문제 틀리더라도 독해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도 그냥 풀어봤는데 지식형 틀리고 한 7점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이미 여기부터 시작한 학생들이야. 이 학생들 제 말을 꼭 잘 들으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합격권 근처로 기본 국어 능력으로 간 것뿐이지 아직까지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된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지금부터는 뭘 더 해야 돼? 변별적 문제를 잘 푸셔야 돼요. 제 말을 꼭 명심하세요. 국어 약자이든 국어 강자이든 일단 8점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부터는 무엇이다? 그쵸. 지식형도 중요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지식형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야. 기본은 독해력이요. 그러나 마지막에 나를 돋보이게 할 거는 지식형이다. 자, 직접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그 국가직 9급 최고난도 올해 쳤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보세요. 5문제 틀리면 75점이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도대체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자, 그러면은 5문제가 뭐냐면 1위가 한자. 자, 정답률 몇 퍼센트냐? 20%예요. 아니, 공무원 시험 쉽다고 하는데 무슨 정답률이 20%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상위권이 올해 국가직 몇 점이었어? 95점. 합격선도 95점이었지. 기억하시죠? 이번 상위권 학생들, 합격권 학생들의 한자 문제 빼는 건 안 틀렸다는 거예요, 거의.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딴 문제 틀려 한자 맞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한자 문제 빼는 건 다 맞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별로 죄가 없어, 의미가 없어. 왜냐면 그 다음부터 이 정답률이 한 50에서 60이 돼야지 변별력인데 70, 뭐 79, 80인데 무슨 변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빼놓고 변별력이 없다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쉬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나마 뭐 2위가 뭐 73% 저것도 사실 공부하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번에 왜 상위권의 평균이 95점이 나왔는지 이제 알 수 있겠죠? 95점 나왔던 이유는 다 쉬었어. 딱 이 문제 하나 였던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지방지 문제 한번 볼까요? 지방 문제에서 그러면 오답률 5위는 뭐가 있었을까? 보세요, 여러분들. 5문제 중에서 독해 한 문제뿐이 안 들어갔어, 지금. 독해 한 문제뿐이 안 들었어. 국가직은 사실은 이 정답률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 11%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직을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방직에서 소위 필생 유형 문제가 2문제나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뭐 가은 산업문법 하면 다 맞을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래도 저는 학생분들이 좀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못 풀 줄 알았어. 근데 너무 놀란 게 19번과 20번이었는데 19번 문제가 오답률 5위 안에 딱 하나 들어갔고 20번 문제는 70%가 맞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학생들이 독해는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학생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라는 독해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워낙 독해를 중요시 하니까. 제가 너무 독해 난리를 쳤나 봐.
역으로 학생들이 요즘 어떤 경향이 생겼냐? 문법을 안 해. 나 너무 걱정돼요. 보세요. 자, 올해 지방지 문제입니다. 한자 36%. 뭐 여전히 한자. 한자는 그냥 내놓은 자식 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위가 사동피동 오리인데 너무 충격받았다. 이 문제가 42%.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정답률이 40이야. 자, 의미로 문제 나왔죠? 이 문제가 46. 어휘 문제 나왔죠? 50. 마지막 내용 추론이 생각보다 잘 봤어요. 이게 거의 60%고요. 20번 문제 70% 가까이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나마 독해 문제 하나 킬러 문제가 있었는데 얘도 오답률 중에서는 5위 문제였다는 거야. 근데 제가 왜 놀랐냐? 2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피동이 옳은데 이 문제거든요. 이번 지방 문제. 다음 중 밑줄 말씀이 옳은 것은. 저희 문제는 보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런데 되뇌이다, 헤매이다, 매이다 이거는 선제국어 날개 그대로 예문이 있어. 그대로. 정말 이거는 선제국어 뭐 마무리에 사동피동에서 이 희리기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예문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면은 선제국어 기본서 1권에 날개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거 너무 쉽게 낸 거 아니야? 이거 정답률도 80 나오겠네 했거든요. 웬일이야. 정답률이 42%가 나왔다는 거야.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학생들이 시험을 자의적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뭐냐면은 국가직이 너무 쉬웠어. 그러니까 학생들 머릿속에 국가직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전체 10년 동안의 이 시험의 특성을 알고 있는 강사 말을 안 믿고 아 이번에 국가직 쉬웠으니까 아 이번 문법 별로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이런 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쉬운 문법이 나왔는데 이번에 틀린 학생들 똑같은 말 하시죠? 어머나 이게 나올 줄 몰랐어요. 아니 필수 개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올 줄 몰랐다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오히려 시험 보고 나서 제가 반성했어요. 내가 너무 독해만 강조했구나. 문법하라고 이제 좀 해야 되나. 아니 왜냐하면은 독해는 여전히 중요해. 근데 결과적으로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게 다 뭐야. 내 문제가 다 지형이잖아 지금. 이걸 어쩔 게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분명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독해가 안 중요하다? 아니다.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독해지만 결정적 역할은 결과적으로 뭐가 한다? 지식형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독해가 아주 또 어려워지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내 페이지 안에서는 그렇게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작년도도 어땠냐? 이게 작년도 국가직 국어 최고난도 베스트 5거든요. 작년도 똑같아. 작년은 더 심했어요. 작년에는 한자가 오히려 2위로 몰려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이렇게 문법이었어요. 선생님 그럼 독해는요? 독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나왔죠. 작년에 8문제, 9문제나 나왔어요. 근데 9문제 중에 학생들이 못 풀었던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난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작년에 1위 했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아주 유명하죠. 이게 동동 문제야. 자, 보세요. 항상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야. 근데 만약에 동동을 준 다음에 고려가의 동동을 준 다음에 야 서정특차의 태도는 정서는 뭐 주제는 이 작품과 가장 주제의식이나 정서가 비슷한 시조는 이런 거 나오잖아. 이런 게 흔히 수능형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야.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오답률 5위 안에 거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문제가 이렇게 골 때리게 나왔을 때만 들어가요. 다음 중에서 기억과 리을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러면 높이 켠 등불 같다. 그 다음에ዝ슬 뒤져 나셨다. 사흘 아닌 니저. 그 다음 마지막 무슨다 녹사님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의미 파악이 안 된 걸 찾으라는 거예요. 다 몇 번이야? 빨리 풀어보세요. 몇 번이죠? 이런 거예요. 이것을 나의 국어 능력으로 풀 수 있어? 이건 지식형이야. 여러분들 그거를 갖다 알아야지 풀 수 있단 말이야. 그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핵심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학은 무조건 문학도 이렇게 지식형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죠.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수능형 문제다.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런데 무슨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보다 이런 지식형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독해나 문학은 항상 중요합니다. 근데 문학이 오답률 5위 안에 올라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올라가게 되면은 이따의 문제들이 오답률 5위 안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첫 번째, 본인 국어 약자인지 국어 강자인지를 파악해라. 강자는 압축으로 가자. 약자는 좀 자세하게 좀 공부해서 우리 일단 강자가 빨리 되자. 근데 두 번째 뭐냐면은 국어 강자이든 국어 약자이든 일단 80.1로 올라가는 게 지금 중요해. 근데 일단 올라가는 토대는 독해지만 그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끼리 진검승부는 예상외로 몇 문제 안 나온 지형 문제가 결정합니다. 8점까지 올라갈 땐 독해가 필요하고 80에서 90, 95까지 올라갈 때는 다 지식형이 결정을 해요. 알겠습니까? 이 시험의 특성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독해는 꾸준하게 훈련으로서 보완을 하시고 그러나 지식형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학습 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추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쵸, 강의를 많이 들을 학생이 적게 들을 필요도 없고요. 적게 들을 학생이 많이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국어 약자, 국어 강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국어 강좌든 약자든 간에 일단 이론을 집중적으로 끝낸 다음에는 문제풀이를 강화해서 들으셔야만 됩니다. 자, 이번에 국어서를 완전히 이원화시켰어요. 뭐냐면은 국어가 약한 학생, 그리고 특히나 초시생들 중에는 국어가 약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은요, 올인원 강의를 추천합니다. 이번에 올인원 강의는 전체 강의 수를 한 20여 강 정도를 또 줄였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여전히 70강에서 80강 정도 되기 때문에 양이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기본 개념도 아직 모르고, 그쵸, 국어 능력 자체도 약해. 그러면은 이분들은 압축과 효율을 아직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능력이, 그쵸, 보다 국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능력 채우기 위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 좀 힘들 거야. 뜨거운 여름을 좀 뜨겁게 보냅시다. 우리 7, 8월에 완벽함을 위한 올인원 강의 열심히 한번 수강하면서 기본 개념 자체를 다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번째, 이번에 재시생들이나 아니면은 국어가 강한 학생을 위해서 그쵸, 압축 강의를 좀 올인원부터 만들었어요. 바로 뭐냐면은 기본서 있죠. 기본서를 2배속으로 듣는 겁니다. 아무래도 전범위를 한 원래의 그런 강의보다 반 정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약 45강 안팎이 될 것 같은데요. 요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나가고요. 핵심만 콕콕콕콕 찍어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 준비하시는 분들 일단 시험을 한번 쭉 훑어서 봤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올인원 전체를 듣긴 너무 부담이 되시는 학생들한테 매우 좋은 강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국어 강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국어에 대한 개념 같은 게 좀 있다. 근데 공문에 맞춰서 세팅을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2배속 올인원 특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런 모든 수업에 맞춰서 책까지 같이 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지금같이 그쵸 한 이후로 다시 국어책을 2권으로 줄였습니다. 국어책을 갖다 2권으로 줄였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쵸 우리가 지금 빠르지만 정확하고 가볍지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뭐 시험들이나 아니면은 아주 지역적으로 나왔던 일부 그런 문제들을 다 제외하고 정말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로만 다시 추리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2권으로 압축된 그런 기본서를 통해서 강의도 재시생이나 초시생 혹은 국어 강자나 국어 약자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강의를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요, 이론을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듣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에 지방지 문제를 보더라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 지방지 문제에서 고어 문제 나왔던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희은 뭐 요것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찾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점자한테 어원 찾는 거 이 문제 있죠? 이 문제가 놀랍게도 한 10몇 년 전에 7급 문제 그대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시험 쪽수가 4쪽이라 그랬지. 독해 최고, 문학 최고, 문법 최고 하면은 일부 문제는 완전 지켜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시험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국어 시험에는 국어 능력 안에 국어 지식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도 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분들이 걱정하게 되겠죠. 아, 선생님 이렇게 기본서를 잘 안 나온 내용을 툭툭 치고 간략하게 했다고 한다면은 핵심 점검만 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복불복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건 이겁니다. 이런 압축적으로 가시되요. 문제풀이는 풍부하게 가세요. 그래서 이번에 선제국어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문제풀이 강화예요. 문제풀이 강화가 됩니다. 자, 보다 자세한 커리큘럼은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좀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올인원이 이번에 2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인원, 그쵸. 기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배속 특강으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기초실력이 이제 9월부터 되고요. 그 다음에 압축 강의로, 압축의 정성 마무리, 그 다음에 딱공, 필기노트 강의가 있고요. 마지막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게 되면은 이론 강의, 기출 강의, 압축 강의, 파이널 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선제국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어떤 과목의 가장 기본적인 커리일 거예요. 이론 학습, 기출 학습, 압축 정리, 모의고사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원래도 진행을 했지만 더욱더 강화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매일국어와 그쵸 독해야 산다를 더욱더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되 그 다음부터는 특히나 전공 과목을 공부할 때 국어를 놔버리면 안 되잖아. 아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전공 과목을 해야 되는데 국어만 1년 내내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이번에 7, 8월을 2달 동안 압축적으로 그냥 핵심적으로 그냥 이론을 국어를 빡 듣는다. 그럼 다음에 2달 정도는 또 전공을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국어를 놔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때 국어를 매일 할 수가 없죠? 이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 매일 국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해서 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국어 독해서 한다. 특히나 이번에 독해서 한다는 독하게 독해하자. 그래서 독해지기라고 하는 부제를 붙여봤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전공 과목이나 기타 과목 공부할 때 국어의 감을 흐트러놓지 않도록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화한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화수목금토일 있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이론학습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일단 올인원으로 여러분께서 이론학습을 끝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매일 국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매일 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론 한번 듣고 오지 않으면 따라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7, 8월에 올인원으로 이론학습 한번 하신 다음에 매일 국어로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짜야 되냐. 제가 이제 농담을 그럴 때 매일국 이름 바꿀까 생각한다고 이거를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어떻게 매일매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일매일 안 해도 돼요. 이때 매일이라는 뜻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뭐 격일국어, 사흘국어 이렇게 만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짜라고 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9월, 10월에 뭐 행정법을 지금 들어야 돼. 근데 국어까지 막 매일 할 그런 여력이 없어. 근데 놓으면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일주일에 3번도 좋고요. 아니면 일주일에 2번도 줘요. 아무거나 괜찮아. 다만 본인이 한번 정해놓으면 그 양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야.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자, 내가 이렇게 만약에 일주일에 3번을 만약에 했다고 합시다. 그럼 매일 국어, 매일 국어, 매일 국어를 푸는 거야. 근데 매일 국어는 전체가 10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 10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무작위 10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이 10문제가 문법이 3문제, 독해와 3문제, 만약에 문학이 만약에 2문제, 어휘가 2문제라고 한다면은 얘네들 같은 주제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매일 국어는 만약에 의존명사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의존명사 문제 3개를 난도별로 기본부터 심화까지. 독해 문제에서 만약에 배울 문제를 했다. 배울 문제를 난도별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섞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수사법을 갖다 한다. 그럼 수사법에 대한 것만 지문 다르게 2문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매일 국어를 왜 저렇게 구성을 했냐? 왜 무작위 문제를 안 했냐? 복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체계적으로 구성해내면은 저절로 이걸 푸는데 복습이 되면서 플러스 감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일 국어를 정말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매일 국어를 풀 때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10에서 15분 정도 한 회차를 푸는데 시간을 쓰시고요. 강의는 제가 최대한 압축적으로 하려고 해. 그래서 한 50분 안팎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매일 국어는 1시간 정도를 투자하는 거예요. 문제풀이부터 강의까지. 1시간을 약간 넘는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감을 유지하는데 일주일에 3번을 추천하지만 만약에 3번이 너무 힘들다. 2번이라도 괜찮으니까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월수금에 매일 국어 1시간 정도씩 하고 아니면 2번 정도 했다. 주말에 뭐 할게요? 주말에는 독해와 산다를 해야 됩니다. 자, 독해와 산다는 제가 워낙에 강조하는 프로그램이죠. 특히나 국어 약자이신 분들은 무조건 해야지 늘 수가 있어요. 자, 독해와 산다 같은 경우는요. 지문 하나를 제가 강의를 하죠. 같이 읽고. 근데 독해와 산다를 강의할 때 여러분들 타이머 돌아가는 거 아시죠? 집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력도 실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를 한 다음에 그 주에 맞게 숙제를 2개를 내주는 걸로 돼 있어요. 2개의 숙제가 돼 있는데 강의를 왜 들어야 되느냐? 강의를 들어야지 강의 짧아 30분이 안 돼. 본인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독해를 한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숙제를 왜 해야 되느냐? 독해력은 본인이 해야지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제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하나에 지문 2개의 세트인데 올해 독해와 산다 이제 새롭게 조금 후에 또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기존에 있는 강의가 벌써 자료가 300개는 올라가 있죠. 이번에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를 취하려고 독해와 산다를 새롭게 시즌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 없던 독해 특강이라고 하는 새 독강의를 미리 찍어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독해와 산다의 입문용 강좌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어학자이신 학생들이 지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너무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세상에 없던 독해 특강이라는 입문용 강좌를 먼저 해놨어요. 이게 전체가 13강 정도 됩니다. 이거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이후에 개설되는 독해와 산다를 들으시면은 새로운 시즌 독해를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독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독해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공무원 수업용으로 찍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특히 구조화식 개념을 통해서 독해를 좀 더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론학습이 끝난 다음에
매일 국어와 독해 산들을 통해서 꾸준히 학습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그저 최종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된다. 올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면서 보완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로 뭐냐면은 집중훈련 보완 영역을 파악하라는 건데 이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들 세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내가 단기간에 집중해서 끝내버려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문법과 구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오해하면 안 돼. 저것만 집중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단기간에 집중해서 끝내버려야 되는 게 있다고요. 얘네들은 뭐냐면 이론적인 힘이 강한 애들이야. 그럼 얘네들은 구조물을 먼저 만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구조물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후에 매일국어 같은 거를 꾸준히 풀면서 계속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문법을 쪼개서 뭐 반년 동안 듣겠다.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냥 몰아서 들어버려서요. 딱 구조물을 만들고 매일국어를 통해서 좀 더 보강을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단기간에 집중을 해가지고는 안 되는 파트가 있으니 그게 바로 독해문학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독해나 문학에서 이론적인 명령이 있거나 입문용 강의는 짧게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독해가 너무 약하다. 세상에 없던 독해 특강이라는 강의를 짧게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 꾸준하게 푸는 거야. 꾸준하게 본인이 독해와 산들을 통해서 정복을 하는 겁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먼저 익히신 다음에 꾸준하게 매일국어를 통해서 감을 익혀가면서 본인의 분석력을 높여가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해서는 딱 끝낸 다음에 보완할 거는 사실 문법 구전이고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욕심내지 마시고 나의 국어 능력 자체를 올려야 된다는 것을 독해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왜 어휘한자를 보완이라고 하느냐. 한자성은 제가 무조건 하라고 그러죠?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거의 초보 학생들도 한자성어는 무조건 그냥 시작하라고 합니다. 왜? 한자성어는 무조건 나오는 데다가 그나마 쉽게 점수를 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휘하고 한자는요, 사실은 정말 복불복이에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요. 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휘 한자는 왜 보완이라고 하느냐? 타 과목의 점수로 보는 거야. 그리고 나의 국어 타 영역의 점수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아무래도 60점이야. 근데 도저히 평균점을 맞출 수가 없어. 내 직렬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어휘 한자는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해도 타 과목 점수가 낮기 때문에 국어가 95점, 100점을 쳐줘야 돼. 100점을 쳐줘야 된다. 그럼 얘를 해야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타 과목 점수가 평균 다 이상이야. 웬만큼 해. 한 문제 정도를 버린다? 그러면 사실 이쪽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자는 제가 꾸준하게 술술한자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훈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휘는 특히나 마지막에 제가 암기 특강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특히 기출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라 보완이라고 하는 게 뭐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쵸. 보태란 뜻이죠. 버리란 뜻이 아니야. 하지만은 아무래도 집중력이나 훈련형으로 얘를 처음부터 하기에는 부담이 돼. 특히 전공 과목이 지금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쪽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국어 강제든 약제든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 한자에서 한자성은 무조건 우선적으로 하시되 어휘 한자는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될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직렬벽 특성을 파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이제 바로 뭐냐면은 아니 본인이 보는 직렬의 시험 특성도 모르고 시행처도 모르고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독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게 이 정도 나오는 건 이른바 일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시험과 완전히 또 성향이 좀 다른 어떤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군무원이나 서울시 시험이에요. 지방직 7급은 그래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시행처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군무원은요. 아이고 문법 교범이 15문제예요. 15문제. 독해가 6문제 정도인데 저는 지금 군무원 특강 하고 있지만 얘보다 좀 늘어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실제로 훈련했을 때는 얘를 조금 줄이고 얘를 조금 늘려서 훈련시키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작년도 그 시험의 그런 어떤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시 기술직은 아직도 두 쪽이야 시험지가. 문법에서만 13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분들은 독해가 상대적으로 약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서울시 기술지를 본다 그러면은 무조건 지식형 문법을 빡세게 해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또 군무원을 본다 그러면 독해는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문법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행을 본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80점까지 올라가는데 무조건 독해? 그 이상에서 싸우기 위해선 지식형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거칠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비슷한 직렬군이고요. 이쪽이 약간 비슷한 지식형이 더 강화된 직렬군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렬별로 제가 작년도에 찍어놓은 OT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렬별로 또 하나 상위권 점수가 좀 달라요.
어떤 직렬 같은 경우는 상위권 점수가 뭐 정말 95점 이렇게 가는 아주 높은 그런 직렬들이 있는데 일부 직렬은 거의 1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직렬이 있습니다. 그럼 직렬로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날 때 항상 중요한 건 지금 전체 과목이 평점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국어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할지를 본인들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본인이 어떤 직렬을 보는가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예전에 그 작년에 찍어 나왔던 직렬별 OT도 꼭 참고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OT에서 다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자인지 약자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독해를 기본으로 지식처럼 공략하라. 그죠?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학습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2023년 변화된 선제국어 커리큘럼을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3년 선제국어 커리큘럼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인원이라고 하는 강의 자체도 국어 강좌를 위해서 또 국어 약자를 위해서 2배속 특강을 따로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본인한테 맞는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압축과 효율을 좀 실현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아무리 압축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개념 확인과 그런 이해가 느린 학생분들도 있고 힘든 학생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최대한 기초 확인 자료를 좀 꼼꼼하게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사실 정해진 진도 강의 수가 있기 때문에 진도는 이제 따따닥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복습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면 혼자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인원 강의나 2배속 강의나 그쵸 보충 자료예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내가 집에 가서 혼자서 개념학습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꼼꼼한 개념 확인 자료를 좀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다 발전된 보충 자료를 좀 제공하려고 그래요. 자,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발전된 독해 훈련을 위해서 원래 그 독해 산다는 시즌1, 시즌2, 시즌3가 있는데 지금 보다 발전된 2023년도 버전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독해지기 같이 부제가 좀 바뀌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독해야 산다로 바로 들어가실 학생 바로 들어가시지만 그러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세상에 없던 독해 스킬 세독이라는 강의를 먼저 수강을 하세요. 이 책은요. 여러분들 8월 중순 정도에 책이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강의를 먼저 찍어서 올려는 드렸는데 프린트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강의를 수강을 하실 분들은 출간 일정을 참고하셔서요. 8월 중순 정도에 책이 출간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때 이제 강의를 듣고 그때부터 독해 준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그 전에는 만약에 독해가 좀 너무 급하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독해야 산다 1, 2, 3가 이미 있죠. 그 강의를 먼저 수강을 하시고요. 책이 나오게 되면은 세독 강의를 먼저 수강하신 다음에 2023년도 버전 독해야 산다 이렇게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독해야 산다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 합격을 위해서 제가 몸은 피곤하지만 신경 쓰는 게 문제풀이와 핵심 코콩 특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국어도요. 실제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1, 2, 3, 4 이렇게 냈지만 이번에는요. 시즌 1이 좀 이따 책으로 나오죠. 근데 매일고 시즌은 개념 확인용이에요. 선제국어 1권에 있는 목차 그대로 문항을 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문제 풀면서 강의를 들으면 되겠지만 한 권을 다 들으면요. 선제국어를 다 복습하는 효과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심한 문제도 넣고 그다음 실향상용 문제 넣고 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풀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 변화가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걸 느끼지 못하고 풀더라도 다 풀고 나시면은 이번 해체에서는 이런 걸 정리했구나. 오히려 학습 후에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아직 언제 개설될지는 아직은 미정인데 올해 하반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문학 특강 많이 안 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 아니 오답률 5위 안에 잘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항상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또 하나 독해는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양도 좀 적게 나온 데다가 학생분들이 대부분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특강 같은 걸 좀 개설을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저번에 상담하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남들이 다 쉽다고 하는 문학만 틀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어떤 학생들에게는 문학이 그냥 무난하다고 하겠지만 일부 학생들에게는 정말 문학이 어렵게 느껴지면은 이 학생들은 문학 때문에 국어를 망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좀 힘들지만 한번 이번에 문학특강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게시판에 언제나 묻지 마세요. 올해 한 하반기 정도 생각하는데, 제가 대학원이 현대문학 전공자입니다.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가장 수험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한번 새로운 어떤 방식을 좀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문학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소홀했던 만큼 여러분들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연구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법은 라면 스프, 독해는 구조와 식개념을 했던 것처럼 하여간 그런 방식을 한번 연구를 해서 하반기에 일단 한번 공개를 목표로 저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풀이 특강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 이번에 이제 손재국어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연구소도 너무 힘들어요. 그게 정확하고 친절한 자료 준비예요. 아까 얘기했던 기본서 개념 확인 자료를 강화시켜가지고 제대로 복습하게 하겠다.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매일국어 기출록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여러분한테 잔소리하고 문제풀이 방법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이번에 일일이 그 문제 유형마다 선재쌤 공감 팁을 넣었어요. 이게 문제 옆에도 들어가지만 매일국어 같은데 해설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팁이 있고 이러면은 제가 일일이 거기다가 공감 팁을 넣어드렸습니다. 가끔가다 제 개인 잔소리도 들어갈 예정인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물론 작업은 매우 힘들지만 되도록이면은 정확하면서도 친절한 자료를 제공해서 지금같이 초효율을 원하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줄여드리려고 저희가 좀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많은 고민과 노력을 투자해서 지금 변화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2023년도 우리 한번 열심히 뛰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수험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하기 싫더라도 본인이 못하는 걸 해야 되고요. 하기 싫더라도 해야 하는 것을 해야만 되는 게 바로 수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 힘들더라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학생들과 강사가 같이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반드시 합격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손재국어 2023년 합격을 위해서 빠르지만 정확하게 그리고 가볍지만 완벽하게 합격을 앞당기기 위해서 많은 커리큘럼 그리고 많은 자료, 많은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 때 또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요.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봤으면 좋겠어요. 파이팅!